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회동이 조금 전에 끝났고요. 공동 발표문 내용 브리핑까지 함께 듣고 돌아오셨습니다. 네, 이 발표문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고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전문가 두 분 모시고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옥 계명대 교수 또 김병민 경희대 겸임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조금 전에 함께 브리핑 내용을 들어보셨습니다. 예정된 시간 1시간 넘겨서 진행이 됐는데 내용을 고려했을 때 어떤 얘기가 좀 오고 간 것으로 보시는지. 저는 이 합의문을 보면서 한국 정치의 성숙성을 느꼈습니다. 예. 참 오랜만에 한국 정치의 그 멋진 장면이 여기서 나오지 않았나. 네. 그리고 합의의 내용도 사실은 굉장히 충실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가 원칙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무역의 원칙을 훼손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특히나 한일 관계가 이 부분으로 훼손되면 안 된다. 이거를 이제 우리 뭐 정부뿐만 아니라 여야가 한 목소리를 지금 낸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두 번째가 이제 보복 조치 즉시 철회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가 화이트리스트에 대한 부분도 이제 경고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외교적으로 지금 대화를 안 하고 있잖아요, 일본이. 네.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나와서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을 한 목소리를 지금 낸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바로 아래가 여야가 이제 다양한 노력을 한다. 한 목소리를 이제 내는 그런 부분인데 저는 이 부분에서 다른 어떤 이견을 제시하지 않고 한 곳에 이제 정부에게 모든 힘을 몰아주는 이런 내용이 참 좋았다는 생각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비상협력기구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국가적 차원에서의 어떤 이 대응 기구를 마련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여야가 따로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상당히 여야가 이제 소통과 통합 어떻게 보면 지금 외환의 어떤 상황에서 오히려 한국의 어떤 정치가 통합이 되는 효과를 이번에 갖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네, 합의문 내용이 굉장히 충실한 편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야 5당 대표가 모두 발언을 통해서 각기 조금씩은 다른 의견들을 쏟아냈는데요. 그 내용들을 각자 조율해서 이 짧은 4개의 공동 발표문 안에 거의 다 담겨져 있다라는 생각이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는 이 싸움이 어느 정도 좀 길어질 것을 예상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우리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 소재 부품에 대한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 대한 메시지도 담겨 있고요. 야당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주장했던 게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특히나 일본에 대한 특사 파견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바로 이것이 적극적인 외교의 노력이라고 하는 한 문장에 담아낼 수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해서 실질적 대책을 문재인 대통령이 마련한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야당에 대한 목소리들을 담아냈다 볼 수가 있고요. 저는 이 마지막 4번째에 있는 경제보복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소통과 통합을 위해 노력한다라고 하는 멘트가 가장 좀 와닿았는데요. 최근 7월 초부터 이어진 일련의 상황들 때문에 대한민국 국내 여론들이 상당히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한쪽에서는 반일 감정을 고취시키면서 뭔가 문제를 더 악화시키게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측면이 있었던 반면 또 다른 측면에서는 문재인 정부에게 힘을 실어서 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데 또 다른 메시지를 내는 것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바로 조금 전까지도 나뉘기도 했었는데요. 여야 5당 대표가 함께 모여서 이런 내용들을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 다 같이 함께 노력하고 소통과 통합을 위해서 정부도 함께 노력한다라는 메시지를 밝혔던 만큼 이제는 초당적인 협력으로 정부가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함께 헤쳐나가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을 보여준 것 같아서 굉장히 반갑고 기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공동 발표문을 보면은 부당한 경제 보복이라는 데는 일단 인식을 같이 한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교적 해결 부분에서 뭐 야당이 요구한 대일 특사 파견 또 한일 정상회담 얘기가 나왔는데 이 외에도 외교적 해결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을 저희가 더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일본이 지금 문을 닫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 선거 전까지는 거의 무슨 대화를 제의를 해더라도 받을 가능성이 좀 저는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21일이 지나고 나서 그게 이제 아베 자민당이 승리를 하건 패배를 하건 아마 지속적으로 대화를 거부하기는 좀 어렵다고 봐요. 그러니까 명분에서 이제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아마 낮은 단계에서 대화를 열어가지 않을까. 그렇지만 우리가 이번 결정을 일본이 어떤 합의, 공감대를 형성해가지고 이루어진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베를 중심으로 소수가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이
판단을 결정을 번복하지 않는 선상에서는 이걸 또 처리하기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예. 그래서 좀 외교적으로 지금 일본과의 어떤 대화 촉구 이런 것도 계속 해야 되겠지만 또 하나가 이제 미국이 연동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어떤 이 아시아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한미일 동맹 관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일 관계가 어그러지고 굉장히 갈등선상에 본다 그러면 예컨대 중국을 견제하는 힘이 와해가 될 수 있고 그만큼의 노력을 미국이 더 해야 되는 부담을 안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정치 안보적인 어떤 측면에서도 미국은 개입해야 될 근거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가 일본의 어떤 이 수출 규제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사실 한국의 어떤 생산품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이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다시 미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미국은 방치할 수가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여론이라든가 언론이 특히나 언론이 굉장히 비우호적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한일 관계가 파탄이 나는 것을 일종의 트럼프 외교의 실정으로 계속해서 부각을 시킬 경우에는 트럼프 정부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재선 가도에 굉장히 이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네. 이러한 장면 속에서 사실상 미국과의 어떤 외교 관계를 좀 넓힐 필요가 있다. 예. 즉 특히나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재선에서 가장 중요한 주가 어떤 거냐면 스윙 스테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이쪽도 가고 저쪽도 가고 하는 그런 주들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재선이 향배가 결정이 나기 때문에 그 주들의 어떤 이익 집단이라든가 경제 집단이라든가 뭐 이런 영역들과 한국의 어떤 연대라든가 서로 협조 관계 뭐 이런 것들을 좀 구축할 필요도 있고요. 예. 그래서 미국과의 어떤 외교면을 다양한 측면에서 넓혀간다 그러면 그것 자체가 사실은 아베를 압박하는 그런 효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과의 외교는 계속해서 가져가고 예. 또 다른 어떤 부분에서 미국과의 어떤 협력, 외교 이것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세세하게 짚어주신 것처럼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래서 궁금한 부분이 범국가적인 차원의 대응을 위해서 비상협력기구를 설치한다, 운영한다 이런 네. 얘기도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고 또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모두 발언을 통해서 예. 문재인 대통령께 제안했던 게 민관정 협의체입니다. 예. 이러한 내용들을 좀 일부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고요. 이 민주평화당의 정동영 대표 같은 경우는 대일 특사 파견이 필요함과 동시에 민간 특사 파견도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기획했던 이 김대중 정부에서 주요 대사를 지냈던 최상용 전 대사 같은 인물을 사실상 민간 특사로 파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하기도 합니다. 이런 측면들을 다 받아서 범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위한 비상협력기구를 만들겠다는 것은 사실상 정부에 대한 인물들 그리고 정치권의 인사 더 나아가서 민간에 있는 많은 전문가들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대안을 구성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아마 담아낸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예. 조금 전에 김 교수님께서 외교적 노력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해법들을 또 많이 언급해 주셨는데 이 앞서 보면은 첫 번째 발표 조항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적 조치가 일본에 한일 관계 및 동북아 안보 협력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외교적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중간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들을 좀 공유하고 있는 것 같고요. 바로 얼마 전까지 이런 조치가 있기 전 6월 말에 G20 정상회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G20 정상회의가 있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중국과의 통상 마찰을 굉장히 극대화시키는 과정 속에서 반화이 전선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거듭 언급하기도 합니다. 예. 이런 측면에서 또 미국 정부가 원하고 있는 한반도에서의 역할들, 한국과 일본 간의 관계가 틀어지길 원하지 않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외교적인 노력들이 필요한 상황이 있고요. 북한의 비핵화라고 하는 공동의 목표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 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한국과 미국, 일본에 대한 대북 제재에 대한 완전한 협력 조치들은 사실은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조치들이기 때문에 이 중간에 있는 미국의 역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일본 정부와의 대화의 노력들을 촉구하기 시작한다면 어느 정도 지금은 벌어져 있지만 그 예. 틈을 메울 수 있는 기회들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비상협력기구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교수님께서도 이 비상협력기구가 굉장히 핵심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앞으로 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어떤 움직임, 어떤 결과를 끌어올 수 있을지 한번 저희가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 비상협력기구를 당장에 지금 일본의 수출 규제
이것에 초점을 맞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제 단기적으로는 그것에 대한 어떤 대응 기구로서 활동을 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일본의 어떤 수출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냥 일회성으로 끝날 것이냐. 그렇지 네.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국제 정세가 굉장히 자국 중심주의로 흘러가는 그런 부분이 강하게 지금 어떤 질서를 형성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 이 비상협력 기구를 통해서 우리의 미래의 어떤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종의 블루프린트 같은 것들을 좀 만드는, 그러니까 굉장히 중장기적으로도 이것들이 활용이 되는, 왜냐하면 이건 초당적인 기구거든요. 여기서 예. 이제 힘을 합친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일본의 어떤 수출 규제 철회 문제를 해결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미래 한국의 어떤 경제 시스템을 같이 만들어 나가는 그런 노력의 하나의 기구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 그러면 예. 여기에 국민들이 지지를 모아주고 역량을 이제 함께 한다 그러면 저희 오히려 이번 기회에 한국의 어떤 미래를 좀 더 밝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부분이 이제 기업적인 측면과 외교적인 측면이 투트랙으로 좀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은 우리 기업이 있게 되는 피해가 지금 극심한 상황에서 바로 얼마 전까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네. 등에 대한 기업인들은 자발적으로 일본에 건너가서 핵심 소재가 되는 부품들에 대한 이 재료를 마련하기 위해서 고분분투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측면들을 정부와 함께 논의하면서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논의하는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이 외교적인 측면에서 다각도의 협력을 같이 하기로 했는데 결국 문제를 풀어내기 위한 핵심 고리는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대법원에서의 강제징용 판결, 예. 여기에 대한 해법을 도모하는 일일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여전히 국내에 있는 많은 여론들이 좀 분열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우리 정부가 얘기했던 1+1에 대한 해법, 대한민국 기업과 일본 기업이 기금을 조성해서 문제를 해결하자고 했지만 예. 일본 정부는 이를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우리가 제시한 안이 모든 것들의 전부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추가적인 안들을 마련해서 일본 정부와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대통령의 제안 그리고 새롭게 마련되는 안에 대해서 또 다른 측면에서 반대를 제기할 수 있는 국론에 대한 통일이 또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모아가기 위한 외교적인 노력을 담아낼 수 있는 기구가 또 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두 분께서 외교적 노력에 대해서 강조해 주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미국과의 역할 그리고 미국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언급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설 것이냐 이런 여론도 단기적으로는 있거든요. 미국이 여기서 개입할 그런 가능성은 저는 좀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일본에게 갖는 어떤 이해관계, 한국에게 갖는 이해관계가 또 항상 같이 있거든요. 예. 중요한 거는 이 둘이 싸우는 것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아마 플랜들을 짜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일종의 출구 시나리오들을 우리도 만들어야 되겠지만 뭐 일본도 아마 만들고 있고 생각을 아마 할 것 같은데 네. 미국 같은 경우도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본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핵심이다 이런 발언을 했고요.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관련 내용을 좀 해서 군사정보 보호협정이 파기될 수 있다는 경고고 그렇다면 일본과 이제 군사정보를 교류할 명분이 없어진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건 저희가 어떤 식으로 해석하면 좋을까요? 이것은 앞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모두 발언에서 이런 강력 경고를 보낸 적이 예. 있었는데요. 그 내용을 좀 받아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공동 발표문에는 없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에 대한 일부 공감대가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화이트 국가에서 일본이 대한민국을 배제한다는 것은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국가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이라는 것은 대한민국과 일본이 상호 신뢰관계 속에서 군사에 관한 정보들을 서로 공유하는 겁니다. 예. 예를 들어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군사 분계선에서 얻게 되는 정보 그리고 이 중국과 북한이 접경 지역에서 휴민트 등을 통해서 얻게 되는 정보 같은 부분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일본이 가지고 있는 레이더 등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이 대북 정보 등에 대한 부분들을 대한민국은 군사 2급에서 3급 정도 되는 비밀 정도 이런 모든 것들을 공유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예. 이게 이제 1년 단위로 서로 이 군사정보 보호 협정에 대해서 연장이 되게 되는데 자동 연장이 되는 시스템입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이 연장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박근혜 정부 때 체결된 내용이기 때문에 네. 만약 일본이 실질적으로 화이트 국가에서 대한민국을 배제하는 조치로서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국가다는 얘기를 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에서도 이와에 대한 맞불 상태로서 이 내용을 고민할 수 있다는 측면으로 들리게 되는데요. 예.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여야 정치권이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거는 근데 맞불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화이트리스트라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안보적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해서 일종의
편리를 주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화이트 리스트에서 우리를 제거한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안보적으로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가 안보 교류를 한다, 정보 교류를 하고 안보를 지원하고 이거는 뭐 논리가 성립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유지하고 싶어도 유지할 수 없는 거죠. 화이트리스트가 제거된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정보 교류를 한다. 우리는 뭐 일방적으로 그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고가 아니라 아주 자연스럽게 화이트리스트를 제거하는 우리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거하는 순간 우리는 정보 교류를 아마 중단해야 되는 그런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여야 주장이 회동 이전까지 조금 달랐는데 약간의 그 시간이 오래 걸린 데 있어서는 조금 표현을 둘러싸고 약간 그것을 다듬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렸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어찌됐건 의견이 모아졌다라는 그런 브리핑 내용을 좀 기자회견 내용을 들을 수 있었는데 회동에서 이렇게 의견이 모아지는 데는 어떤 부분이 영향을 줬을까 이 부분도 생각해 보고 싶거든요. 전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을 겁니다. 예. 사실은 앞서서 모두가 다 인식에 공감했던 것처럼 일본이 이 무역 보복 조치를 단행했던 부분들은 우리 자유무역에 대한 기본 질서를 위배하게 되는 예. 이 일본의 정치적인 보복 조치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같이 했고요. 그렇다면 일본의 이 같은 보복 조치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는 어떤 입장을 마련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가 입장의 차이는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한 목소리로 하나의 서로가 불편했던 지점들을 좀 걷어내고 양보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했다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특히 조금 전에 이해찬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황교안 대표가 이 부품 소재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가 이견을 좀 제시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추가 경정 예산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은 시급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자는 것인데 사실은 이 부품에 대한 기업들이 지원하게 되는 것은 중장기적 전략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추경에 넣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얘기는 충분히 야당이 정신으로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을 걷어내고 공동 발표문에 들어갔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충분하게 주장할 수 있는 여지는 있을 수 있겠으나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일부 한국당의 주장들을 양보하겠다라고 하는 측면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논의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여야 5당 대표가 머리를 좀 모으는 시간들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추경 말씀을 좀 해주셔서 오늘 아까 정동영 대표의 기자간담회를 통해서도 내용을 확인했지만 3시간 회담 중에 절반 정도는 이제 경제와 관련된 얘기도 분명히 나왔거든요. 또 문 대통령이 10차례 넘게 추경 처리에 대해서 강조를 했다고 해서 앞으로 좀 추경과 관련해서는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거라고 예상을 사실 하시나요? 이번 사건이 터지기 전부터 이제 추경을 강조를 했던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경제가 뭐 그렇게 활성화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종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추경의 필요성은 뭐 모두가 다 인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야당이 협조가 잘 안 돼서 지금 처리가 안 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다가 소재 부품 쪽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하루아침에 이게 이루어지진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추경이라도 만들어가지고 그걸 지원하면 사기가 사실은 국민적 사기가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예. 지금 그냥 손 놓고 있는 것보다는 뭔가 우리가 그런 피해를 보고 그런 부분에서 좀 위축돼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범국가적으로 지원한다면 그 자체가 우리가 이런 대응의 상황에서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자유한국당이 양보한 것은 잘했다. 그래서 굳이 뭐 그 안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를 좀 얘기 안 했어도 저는 상관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결과적으로는 모두가 동의한 안으로 이제 국민들은 받아들인 거니까요. 네네. 네, 앞서서 이 두 당 대표의 기자 간담회를 좀 들어봤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정부와 그리고 이 당 대표의 회동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메시지들이 일본이 듣기에 아마 지켜보고 있을 텐데 어느 정도의 압박으로 다가올지 이 부분도 고민을 해보고 굉장히 싶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시죠. 사실 이 회동이 국내적으로는 국민을 안도하게 하는 좀 예. 진정하고 좀 든든하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지만 결국엔 이 회동은 전 세계가 지금 바라보고 있거든요. 네네. 한국이 이걸 어떻게 대응하나. 한국 정치권은 여기서 균열되느냐, 분열하느냐, 아니면 한 몸으로 뭉치느냐. 이걸 보고 있는데 네. 저는 뭐 아베 총리 상당히 이제 좀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많은 얘기들이 오갈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단일한 모습들을 보여준 것이고 그것은 하나의 힘으로써 미국에게도 압박이 되고 일본에게도 압박이 되는 나중에는 이제 중국에게도 압박이 되는 어떤 상황에서 외부의 어떤 압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할 때에는 한국은 똘똘똘 뭉쳐서 이런 것에 아주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하나의 어떤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본 측에서도 무게감 있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미국에게도 어떻게 보면은 방관할 일이 아니다라는 이런 경고를 보낸 것이다 이런 발언이 있었거든요. 네.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이 회담 어떻게 봤을까요? 미국에서도 이미 이 하원 입장에서는 한국과 미국, 일본에 대한 이 협력 조치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충분히 오가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로서는 상황의 이 심각성을 어느 정도까지 인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사태가 더 불거지면서 한국과 일본이 해결할 수 없는 정도로까지 가는 것들을 미국 정부에서도 바라지가 않을 겁니다. 네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복잡할 수는 있겠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한반도 그리고 동북아 질서 속에서 북한이라고 하는 국가가 갖고 있는 핵에 관한 문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이 한반도 이 동북아 정세 속에서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이 서로 이 안보에 관한 공동 질서를 형성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할 겁니다. 따라서 이런 측면에서 만약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공동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것들을 굉장히 유익 있게 지켜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흐름들이 미국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는데 좀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뭐 오늘의 사실 국회 그리고 여야 5당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이 회동 때문에 나설 가능성들은 예.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보지만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하나의 뜻으로 모아가기 위한 우리 국내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력이 힘을 발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예. 이것이 단순히 오늘의 회동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이해찬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국회에서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아마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어느 정도의 의견이 좀 모아진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서로 약간의 이견이 있었던 건 추경에 관한 내용도 있었고 또 정경두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예. 통과시키는 부분에 대한 이견도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조금 전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황교안 대표가 일부 좀 양보한 측면들이 있는 것처럼 정부도 이런 부분들을 양보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서는 국방부 장관이라고 하는 위치에 대해서 내각의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켜서 해임 건의안이 실질적으로 가결된다는 것은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을 양보하면서 여야가 협력되는 정치권의 모습을 실제로 보일 수 있다면은 이것은 국내 정치권의 의미 그리고 외부적인 시각에서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도 일본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서 다 같이 단결된 힘으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과연 내일 국회에서는 또다시 얼마나 협력된 모습들을 보여주는지도 굉장히 큰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 회동에 황교안 대표가 대통령에게 만나자라고 제안을 하면서 급물살을 타기도 했는데 참 1년 4개월 만에 어렵사리 만났습니다. 이 같은 좀 회동이 추후에도 계속해서 열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위기 상황이 계속된다 그러면 이렇게 만남에 대한 필요성도 계속될 수밖에 없겠죠. 예. 힘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맨 마지막 조항 중에 하나가 여야가 계속해서 정부하고 소통하고 통합한다. 그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아마 그런 맥락에서 위기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계속해서 만날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황 대표랑 두 분이 만날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지금 5당 대표들과 지금의 모임이 그대로 유지가 될지 그건 이제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확실히 뭐 오늘은 한국 정치의 성숙함을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교수께서는 오늘 회동 또 앞으로의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조금 전에 황교안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본인이 주장했던 민관적 협력위원회 그리고 대미특사 파견에 관한 문제 그리고 외교적인 해법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얘기들을 전달했고 그 내용을 문재인 대통령이 받아서 공동 발표문에까지 들어갑니다. 형식이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겠으나 일단 형식을 초월해서 만났기 때문에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 공동의 지혜를 좀 모아낼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예. 들고요. 앞으로도 이러한 좀 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국가적 위기 상황, 일본 문제가 아니더라도 국내 사실 경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런 경제 문제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라도 자주 만나서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네, 합의문이 나왔고 이제 대책 마련이 중요한데 여야가 어떻게 움직일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